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9일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0년 주기를 처음으로 깨고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이런 기록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 또 이야기거리가 풍성했던 역대급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번 대선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까지 분석하고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와우팟의 이재표 제작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오늘 토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 모두 지난 9일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저도 이제 그날 개표 방송 한 보통 12시 정도면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야 되는데 4시 넘어서까지 보게 됐던 그야말로 역대급 대선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런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죠. 엄 교수님부터. 예. 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전쟁 같은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그런 축제의 의미보다는 이른바 영끌 총력전, 정말 도를 넘는 막말, 비난, 거기에 신상은 뭐 가족 본인 다 탈탈 털었고요. 공약은 던질 수 있는 공약을 다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가 끝나면서 결과를 보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후보자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의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정말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것인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전쟁 같은 축제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예. 이 국장님. 네. 제가 잡채밥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주인이 짜장 아니면 짬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예, 강요를 당한 선거. 네. 그러니까 양자택일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1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2명은 이제 중도 사퇴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등을 한 후보가 96.4%를 싹쓸이한 선거였다라는 거죠. 가장 생태계가 건강하려면은 종다양성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판은 사자하고 호랑이만 있는, 그러니까 나무늘보라든지 뭐 하늘다람쥐 이런 거 없고 사자 호랑이만 사는 그런 정치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 선거였습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종이 한 장이라는 키워드를 골라봤는데요. 네. 채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초박빙의 선거. 이번 선거만큼 사실은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긴 쪽은 자만하지 말고 사실은 진 쪽이 이긴 쪽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열 또 갈라치기의 정치를 이제는 화합, 상생,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네. 그게 당선자는 물론이고 낙선자도 역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그런 것이 성숙한 정치를 위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양자택일해야 했던 선거에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전쟁 같은 축제로 결국은 치러지게 됐던 이번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특징을 일단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아까 네거티브 얘기 나왔고 막말 이런 얘기 다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삼김시대의 유물인 지역 감정이 여전히 존재했고 네. 그다음에 세대 갈등이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목도하게 된 이 20대 30대에서 성별 대립까지가 이번 선거의 어떤 표심을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숙제를 남긴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특징 어떤 것들 꼽으시겠습니까? 예. 한번 교수님. 출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만에 당선되는 이런 이변을 한번 봤습니다. 그죠? 네. 또 그 과정에서 여야 모두 유력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이낙연 후보가 당심에서 또 당원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보다는 당심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후보가 나을 거라고 봤는데 후보는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선 사례, 낙선 사례를 하는 두 후보의 옆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 심지어 지방의원 선거에도 당선 사례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싱글인 분 아닌 경우에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또 그렇고 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정책이 워낙 많이 나오죠. 네. 근데 대동소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정책보다는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죠. 예. 의혹, 비리, 사건, 사고, 이벤트만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많은 그 특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의 표 차이, 최소의 표 차이, 그다음에 최소의 비율 차이로 이제 당내에 갈리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끝났으나 이게 새로운 출발이다. 선거를 치른 듯한 그러한 과정이 새로 출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당선자 그리고 또 여야가 조심스럽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뭐 실장님. 아까 키워드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양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유권자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호감 투표였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호감 선거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적이 많았지만 네. 결국 둘 중에 하나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또 유권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정당의 이해와 계산 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일화 역시 유권자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양당 중심의 정치가 굉장히 뭐 극명하게 드러낸 한계를 보여준 선거이자 결국 이제 선거 이후에 소신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그 선거가 진 결과를 돌리는 방식의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네네.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여준 굉장히 안타까운 선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도 제가 뒤에 한번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정말 그야말로 0.73% 표수로 하면 24만 7천여 표 정도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이 당락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좀 간추려서 딱 몇 가지 좀 찝어보신다면. 예.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일화가 선거를 마치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화가 정말 그 같이 단일화한 후보를 당선시킬 때는 대부분 다 그 두 표를 합치면 현재 1위를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 두 후보가 표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 이 2, 3등의 후보가 표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고 그 과정이 드라마틱할 때 단일화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일화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표가 전 더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도적으로는 2% 이상 정도의 차이로 당선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이 0.7%라는 얘기는 단일화가 감동도 없었고 예. 그래서 향후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행보라고 봅니다. 그 얘기 또 뒤에 하겠습니다. 네네. 예. 소위 말하는 그 안철수 효과가 아니라 역풍을 불러왔다는 그렇죠. 쪽에 결과적으로. 방점을 좀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최 국장님. 뭐 정권 교체론, 뭐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이번 대선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과 조금 더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보자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불러온.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특히 서울, 경기 등의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었다는 것인데요. 뭐 이제 본인들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본인의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뭐 해결하려는 방식에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그들을 설득해내지도 또 위안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뭐 어떠한 것도 해소해주는 제안을 뭐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뭐 적극적
인 뭐 그 민주당 지지였던 지역들마저 돌아서게 하는 효과가 결정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분석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치 제가 제 답안지를 네네. 최진아 국장한테 들킨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저도 그 키워드 2개를 뽑아온 것이 정권 교체 여론과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예. 이번 그 선거의 특징이 정말 많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그 지지율 변화가 역동적이었던 선거였는데 그 와중에도 여론조사에서 변하지 않은 2개의 지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네네. 이게 이제 항상 50% 이상을 유지해서 60% 가까이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현 정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거든요. 이 부분은 그 한 40%에서 50% 사이에 존재했거든요. 네, 계속 높았죠.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라는 거죠. 교체 심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네네네. 높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콘텐츠라는 부분으로 쫓아간 선거였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나쁜 민심 여론 사실 그 대안으로 내는 것은 비슷했거든요. 누가 더 많이 짓나를 놓고 사실 1, 2번 후보가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의 혼란 이런 부분들이 이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보탠다면 그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가 뭐 맞았다, 안 맞았다. 저는 그 개념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표심을 움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투표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찍자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요. 그러다가 폭이 좁아지니까 단일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또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100일 맞다, 30일 전에 맞다 그거는요. 운 좋게 어떤 방송사가 한 것이 그냥 맞춰보니까 어거지로 대입하는 거지 여론조사가 맞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는 경향을 묻는 거라는 겁니다. 계속 A, B 후보가 어느 정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나 어떤 후보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나 예. 이런 경향성을 보는 데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재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권 지지율이 40%간 넘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조사가 50% 중반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굉장히 잘 치른 거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기대보다 못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 0.7%는 너무나 작은.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저희들처럼 뭐 전문가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가 딱 있습니다. 출구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잘 맞추는 지역을 보면 이제 끝났겠구나 생각할 텐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번 선거가 어려웠는데 다 정리한다면 정권 교체 열망이 높았고 거기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선전했고 국민의힘은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가 좀 열기가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국 득표차는 0.73%포인트, 말 그대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충북의 표심은 어땠을까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충북 승리가 당선과 일치된 셈입니다. 지난 대선까지 충북과 함께 1위를 마쳤던 경기, 인천, 제주는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 충북만이 8번의 당선을 모두 맞춘 유일한 광역 지자체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득표차가 1%도 안 된 이번 선거에서 충북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5.5%포인트 차라는 귀중한 득표를 안겼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도 전국 평균 이상의 지지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냈습니다. 충청 대망론 속에 충청권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족집게 벨트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영상은 이번 대선에서 충북의 표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엄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들이 소위 보는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이제 몇몇 그 지역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충북도 포함이 돼 있겠죠. 뭐 지금 이제 경기라든지 인천, 제주. 근데 이번에
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록이 깨지고 충북만 네,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바로미터로 좀 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한쪽은 충청의 아들이다, 한쪽은 뭐 사위다 해서 결국은 아들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된 이번 선거였습니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충북 지역은 지역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자민련 또 선진당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원래 본적지는 충남입니다. 네네. 김종필, 심대평, 이회창 이런 이인재까지 이런 분들이 다 충남 분이라서 우리는 그래도 약간 거리가 있었고 기존의 투표를 보면 우리가 특정 정당에 왔다 갔다 하는 쏠림의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는 6개월 전에 치른 선거에선 A 정당을 팍 밀어서 대통령 당선됐지만 6개월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또 B 정당을 확 밀어서 되는데 그게 전국적인 표심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 정당이 없다. 두 번째는 수도권 가깝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하다. 점점 지역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충북도 매번 대선을 다 마쳤지만 앞으로 점점 고령화가 되면은 좀 약간 네. 분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뭐 덧붙이실 말씀? 예. 뭐 비슷한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까를 봤는데 일단 그 전국의 반이 넘게 수도권이 있는 것처럼 충북의 반 이상이 청주거든요. 근데 청주의 표심이 정말 정확하게 서울 표심과 매번 같이 나온다는 거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50, 그다음에 이재명 45. 요게 소수점 이하만 달랐지 앞에가 똑같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청주 표심이 보수적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 청원구만 남고 다 네네.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진보 우리나라의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색깔 칠해 보면은 그 오른쪽 빨갛고 왼쪽 파랗잖아요. 예. 이것처럼 충북도 그 충북 지도를 놓고 색깔을 칠해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호천 벨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미호천에서 금강 가는 쪽이 진천 이번에도 이겼죠. 네네. 진천 그다음에 이번에 이긴 청원의 오창 쪽 그다음에 오송 세종 가는 그쪽의 표심이 거의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 반면에 그 수계가 다른 남한강 수계인 쪽 이 밑에 쪽과 저 바깥 위 이쪽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충북의 표심이 전국의 표심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국장님. 충청 대망론이 통했다. 뭐 이렇게 네네. 한마디로 일단은 표현이 될 텐데 이제 결국 충청의 아들이냐 사위냐라는 논란에서 사실은 사위보단 아들이 좀 더 당사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런 분석을 좀 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꼬아서 생각을 하자면 사실은 어디에 사위 어디에 아들이라는 사실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렇죠. 예. 방식의 선거 전략이 이제는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냐. 사실은 매번 정치가 지역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선거 국면이면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 되는 것에서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제는 벗어나는 것을 이제 유권자가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사실은 좀 고민도 들었던 선거이기도 근데 했습니다. 하나 네. 보탠다면 이번 선거도 지역주의가 살아났고 네. 연고주의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고향에서 표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했던 지역에서 더 나오고 또 아들이 주장하고 족보 따지면 더 나오는 그런 현상. 네. 그리고 특정 정당이 상당수의 표를 가져가는 지역주의도 여전하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 예. 이재명 후보는 안동에서 표가 안 나왔어요. 고향인 안동에서. 예, 그럼요. 그래서 안 자라서 그렇죠. 자, 선거 과정부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빼놓은 얘기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할 때 바람을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바람을 탔을까요? 아까 이제 뭐 정권 교체론이 결국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어떤 게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네. 바람이 사실 안 불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저는 바람의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연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맹렬한 지지층이 양쪽 다 존재했거든요. 또 그리고 그 지지층들이 투표율이 나름 나온 이유는 그 맹렬한 지지층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나는 투표 정치한다, 선거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지지층과 최악을 피하려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찌 보면 선거의 향배를 가를 만한 그런 이슈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네. 반대로 그 지지층을 걸출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 문제 이런 것들 터질 때마다
일반적인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 지지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등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였던 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선거였다. 없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0.8%, 7%까지 이게 치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정치인들, 당선자들, 현직의 의원과 단체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지금 172명을 보유하고 있고 단체장들, 그 광역단체장 중에 14명 정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기초단체장 한 226분 중에 150 몇 분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민주당이 석권을 네네. 했기 때문에 지방 권력의 70~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직 선거를 하기엔 유리하죠. 네. 또 그거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최 실장님 말씀 듣고 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을 짚어주셨다면 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요인 또 바람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은 좀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강대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국가의 위치, 뭐 전략상 사실은 늘 평화를 원합니다. 네네네. 협력, 공생의 뭐 정치를 좀 희망하는데 사실은 그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보여주었던 발언이나 뭐 공약 과정에서의 뭐 선제 타격 발언이라던가 네네. 일본군 개입 같이 뭐 전쟁 위기 발언이 뭐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민감한 것 이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효과, 그래서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초박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여기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역풍, 그게 좀 결정적 요인까지라고도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퍼센티지가 있다면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또 심상정 후보도 2.4% 이제 와서 보니까 0.7% 차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득이 되지 않은 단일화였다. 교수님 생각 굉장히 후보의 단일화는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호남 지역이 전부 다 80% 이상 네네. 투표의 표심 보였고, 또 신기한 거는 그 대구가 세종 다음으로, 그러니까 호남, 세종, 대구, 울산, 경북 이런 쪽 전통적으로 좀 투표율이 높지 않던 지역이 올라갔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그 위기감과 세결집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신기한 거는 저는 사실 그 일반적인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1당도 싫고 2당도 싫다라는 표심이거든요. 그렇게 봤으면 사실은 그게 유일한 원내 정당 1, 2당이 아닌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는데 그리던 표가 2, 3%라도 가서 일단 더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대선에 6.1%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5% 이하로 내려갔다는 부분을 보면은 얼마만큼 이번 선거가 1, 2당이 모든 그런 표심을 수렴했는가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선거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이제 후원의 계좌가 닫히는 딱 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 동안에 그 심상정 그 후보에게 무려 12억 원이 후원됐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네네. 바로 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유권자들이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국장님. 예, 저도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당제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를 좀 보다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의 단일화를 이룬 것이 사실은 유권자들,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분노를 샀던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단일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은 전 좀 미안하지만 영향력이 없었다. 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만큼 이제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조금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얘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국적인 공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후보 시절에 했던 전국적인 공약들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10대 공약 내놓은 거를 좀 봤더니 코로나19 긴급 구조, 뭐 포스트 코로나 플랜, 뭐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뭐 이런 좀 이렇게 주요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러한 좀 그 희망적인 공약보다는 사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좀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윤 당선인이 던지듯 내놓은 사실은 여가부 폐지
라는 것이 선거 과정 내내 성별 또 세대별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 대표적인 뭐 논의로 건강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전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국면에서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2030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크게 돌아서게 한 요인이기도 했고 네. 갈라치기가 심각해진 사실은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보니까 갈라치기 오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나 정책, 공약들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공약을 어떻게 앞으로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과정 안에서 네. 뭐 좀 제대로 된 사실은 논의와 뭐 좀 건강한 토론이 기반된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 가장 우려가 되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이 국장님. 네, 일단 그 공약이 저는 크게 두 부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윤석열 당선자의 소신에 의한 공약, 네네. 철학에 반영된 공약이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그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나온 우발적 공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기반으로 당선이 됐으나 제가 볼 때는 그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있는 만큼 공급하겠다는 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311만 호 더 많이 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5년과는 다른 사회, 특히 이제 뭐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세제, 그러니까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얘기를 했고, 또 양도소득세를 갖다 2년 동안 중과세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체험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한 익수 효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명박 정부와 네. 좀 많이 비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발적으로 한 공약들 있잖아요. 예, 뭐 사드니 뭐 이런 얘기 한 거, 여가부 폐지해서 그돈 갖고 뭐 그 성인지 예산, 예. 감성 예산 폐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발 저는 안 지켜도 좋으니까 다시 좀 수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물론 국민 다수가 원하면 지켜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진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역 관련한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충북 관련한 공약. 지역 공약 다 합치면 충북이 지자체 가운데서 광역 중에서 인구가 적은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공약들 10개씩만 해도 170개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못하는 거거든요. 또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재탕, 삼탕, 곰탕 끓인 다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선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좀 주면 좋겠다. 기업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시민단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해줄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저는 지도자, 조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공약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당선되기 위해 던진 거는 좀 뒤로 빼놓고 네. 급한 것부터 해야죠. 예. 예, 네. 차별성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역 공약에서의 두 후보 간의 차별성은 없었다라고 좀 단언하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포함해서 7개의 공약이 1, 2번 후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공약 내용을 네네. 거의 수용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예. 방식이다 보니 사실은 후보별 차별성이 없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렇게 요구되는 지역 공약이 과연 지역이 원하는 공약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원하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공약이 이거였어라고 물어봤을 때 인지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 대선이 이후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역 공약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은 매우 상식적인 기본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 공약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은 전혀 생략된 것이 사실은 차별성 없는 정당 간 지역 공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줄 게가 뭘 해줄 게가 아니에요.
뭐 해줄 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돼 간다는 예. 거죠. 이수종 지사의 경우에 지난해 성과를 얘기하면서 충북을 철도 왕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핵심 공약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 예. 청주 도심 통과라든지 도심 통과, 예. 또는 뭐 동서축 연결하는 철도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는 단체장이 이수종 지사만 예로 든다면은 삼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다음에 출마를 이번에 못 하잖아요. 예, 예. 저는 다음에 단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고 바뀌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지금 많이 나온 얘기들인데 진짜로 지역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걸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제 대선은 끝이 났습니다. 대선 이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대선 이후 전국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일단 뭐 지방선거는 제가 또 더 깊이 있게 여쭤볼 테니까요. 큰 틀에서 어떻게 그냥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각 당이 두 가지 길을 가죠. 하나는 논공행상. 물론 당연히 이긴 쪽은 논공행상이 크겠죠. 진 쪽은 또 책임론이 부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계속 힘들게 됐던 과정들을 보면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요. 추윤 갈등. 이건 뭐 유명하죠.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문제가 있었었고. 예.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가 좀 실수를 한 것 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부각이 될 것이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정당할 수 없듯이 지도자는 통합을 하고 안아주고 다 같이 가자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전국은 당내에서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 뭐 당선자 힘들어지겠죠. 172석의 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근데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 생각과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몸 낮추고 가능하면 예.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잘 하면서 가셔야죠. 예. 처음부터 안 받아줄 거 덤비면 안 되니까요. 예.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또 석 달 뒤가 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힘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민주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나왔던 힘이 이번 득표율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분석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남은 선거인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영향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예. 여소야대 이제 형태가 된 건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굉장히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게 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만큼 사실은 지난 뭐 앞선 선거들을 보면 대선이 치러진 지 6개월 안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뭐 대선에서 이긴 쪽이 지방선거도 전폭적으로 이긴다라는 게 이제 법칙처럼 사실은 공식처럼 되어 왔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도 그것을 노리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대선 기간 동안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공식적인 역할을 하지 말고 대선 이후에 모든 것을 하라라고 사실은 공식적인 정당에서 지령이 뭐 이런 것이 내려올 만큼 사실은 이 대선에 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선거만큼 사실은 초박빙의 선거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는 사실은 의문이 많이 남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선거로 끝났기 때문에 이 야당에 대한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의 힘을 오히려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식과는 다른 방식의 지방선거가 펼쳐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예측하기 굉장히 곤란한 지방선거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국장님. 저는 민주당의 결정과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회 권력은 지금 민주당한테 있잖아요. 172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조국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게 사실 선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그 재보궐 선거 지역 불출마 무공천 결정도 좋았는데 이런 것들의 시기가 조금씩 좀 이렇게 늦었어요. 조금씩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이재명 후보가 던졌던 카드가 정치 개혁이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후보들조차도 더 이상 이런 선거 또 한 번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비록 낙선했지만은 정치 교체, 정책을 약속했던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국회 권력이 민주당에 있고 저는 다수의 국민의 뜻도 거기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 더 이상의 양당 독점 체제가 아닌 선거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민주당이 결정을 해줄 때 저는 그 민주당에 더 많은 지지가 가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종다양성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토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영상 하나 더 보고 와서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정치 거물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로 치러졌던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 상당의 민심은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낙선했던 정 후보는 2년 만에 다시 찾은 지역구에서 56.96%라는 높은 득표율로 배치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당구는 제 정치적 고향이고 저의 정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도록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에서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당내 최다선인 5선에 오르게 된 정 의원은 하반기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독자적인 충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선과 맞물린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야 4대4로 균형을 이루게 된 만큼 당장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곳에서 있었는데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국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결론적으로 5개 선거구에서 대구 동구갑인가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문제로 거기에 출마시키지 않은 곳을 제하고는 전부 다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는데 네네. 좀 아쉬움은 그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작년 말에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출마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의 실천으로 무공천 방침으로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예. 그러니까 1월 25일에 그걸 발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명절이 바로 있었고 2월 13, 14일이 후보 등록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여력이 없이 이 선거가 치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칫하면은 그 정우택 후보 한 명의 단독 선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무소속 후보가 3명이나 나왔고 예. 그중에 그 김시진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정확히 자기 선재리에서 공약을 제시했거든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생활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부터 시작해서 네네. 청년부터 시작했죠. 청년, 출산, 그다음에 보육, 교육 이런 부분의 공약을 제시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필했다라고 봐요. 결과가 결국 이제 56.92대 32.81%라는 물론 퍼센트로 어떤 언론들은 뭐 정우택 후보의 그 압승으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지만 저는 트리플 크라운 본인 스스로 얘기한 트리플 크라운 선거 홍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장관, 사선의원, 그다음에 도지사를 다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물급 후보와 벌인 대결, 특히 네. 무소속 후보가 3명이나 오히려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56대 33의 구도를 만들어 나간 건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최 국장님. 이 국장님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사실은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선거에서 뭐 사실은 당선 가능성을 제1야당 후보에게 둘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그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특히 우리 지역 정치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산모의 정치라고 합니다. 진보 정당 여성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사실은 게다가 무소속 후보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눈여겨본 것이 사실은 이제 정당 소속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방송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예.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대상은 한 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뭐 유권자의 뭐 참정권을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보다 뭐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라면 얼마든지 토론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은 결국 유권자들이 공보물을 제외하고는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거의 차단된 상태였다. 이번 상당구 재선거는 여러모로 사실은 아쉬움이 많은 대선에 묻혀서 제대로 이제 뭐 부각되지도 정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선거였다. 이런 뭐 지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예. 다 동감하고요. 그 우리 충북 지역이 다선 의원들을 많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5선은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변재일 의원하고 정우택 의원이 5선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 바라기는 선수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선수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4, 5선이 되면 국회의장, 부의장의 역할을 하고 자리가 아니라 의정을 리딩하는 위치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당의 입장에서 좀 기능을 해서 우리 의회 정치가 발전하는데 큰 인재가 되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선거 결과를 볼 때 그 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골리앗 정도의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문제라든지 당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5선 고지에 오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제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이 충북 전체적으로 또 이 청주 쪽에 이 균형이 이렇게 또 달라졌기 때문에 좀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최국장님. 예, 충북 지역을 보면 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이 5, 국민의힘 소속이 3의 구도였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4대4의 구조가 됐죠. 그리고 특히 청주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상당구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뭐 판세에 끼칠 영향도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당 견제가 얼마나 작동할지가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 정권 교체, 정권 심판에 대한 뭐 이러한 여론이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뭐 워낙 초박빙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이제 여당을 견제하는 것으로서 지방선거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냐의 측면은 좀 이렇게 지켜볼 이제 충분히 이제 균형을 맞추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지켜볼 포인트들이 많아졌다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뭐 도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장은 물론이고 특히 충북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당, 야당의 구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현재 32명 중에 2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그 지점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옹 교수님, 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5월 12일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6월 1일입니다. 당연히 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여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방 권력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축이 얼마나 내릴 것이냐는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그 치열한 싸움을 3개월 전에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이나 선거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선거도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지방의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지역들이 이제 벅적벅적 시끌벅적 할 텐데 오미크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특히 지방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오미크론 이렇게 창궐 하는데 이렇게 선거를 치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 뭐 코로나19도 어쨌든 끝까지 주시해야 된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저희가 뭐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들, 못다한 말씀들 짧게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부터 좀 드릴까요? 예.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큽니다. 뭐 특히 선거 기간 이어졌던 세대 간의 또 성별 간의 혐오와 차별,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가족 비리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은 현재는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개혁보다는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고 대변하는 뭐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이제는 당선인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전반에 커지는 뭐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국민이 건강하고 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과정 안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깊게 요구하고 기대한다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엄태석 교수님.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기능, 기술들이 있는데 정치를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방장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칼이 필요합니다. 근데 칼을 차지하는 건 잘하는데 요리를 못합니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인이 원칙, 공정, 상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반면교사,
전 대통령들의 실패, 실수를 잘 새겨보고 읍참마속의 자세, 원칙에 따라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가까운 장군도 목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나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를 해봐야죠.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네. 이재표 제작관, 네. 예,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청군과 백군이 돼서 싸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선거 또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SNS에서 잠시 사라지겠다고 사라지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그 사자하고 호랑이만 있는 그런 그 정치 생태계는 이제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에 그 문재인 당선자 41%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요.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 21,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6%대의 지지율로 이 다당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그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정치계가 이렇게 황폐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될 집단은 저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 172석의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이 정치의 이 종다양화를 만들 수 있는 다당제 정치 개혁을 반드시 해주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 당선인에게도 그간의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듯이 국민들에게도 지지했던 후보, 지지 안 했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이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국민 화합을 통한 협치, 또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